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저희는 오늘 논술과 철학 강의 1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책이고요. 네. 유튜브로 확인해 보니까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네. 도올 선생님 책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진짜. 확인하셨죠? 예. 도올 선생님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의 그 채널에도 도원 선생님이 종종 등장하셔서 자주 나오시죠. 네, 그래서 또 인기가 있으신가? 근데 또 감사하고 또 저희가 기분이 좋은 거는 일단은 너무나 약간 당당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이런 벅찬 감정을 느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또 봐주시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자리이타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희가 진짜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네. 덕분에 다시 한번 모든 구독자분들이든 아니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논술과 철학 강의 1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2편부터 시작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도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한 거고요. 근데 1편을 읽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논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좀 읽어보니까. 저는 이걸 한 3번째인가 읽고 읽는 건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울분이랄까 뭔가 가슴 안에서부터 북받치는 이런 느낌들 감정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몰랐던 역사들 근현대사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관심했고 얼마나 이런 역사에 큰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각자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상향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은 그리고 적어도 저희 둘이 생각하는 지향점은 도올 선생님과 비슷하고 다소 조금 내가 일종의 약간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일종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자유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넓은 관점에서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다른 채널을 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도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약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수와 진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역사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진짜 그랬단 말이야. 교과서에서 내가 배운 적이 없던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렸냐면 역사적 사실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거에 대한 게 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바뀌게 된 게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란 결과적으로 역사가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말 지지하고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막 울분을 토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도마 위에서 해석하기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자유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철학 무전제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억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 말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좀 넓게 한번 미래의 비전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6페이지에 이제 서언이라고 해서 바로 책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 책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해봐야 할 너무도 많은 주제들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시작을 하십니다. 맞아요. 제1권은 논술의 제 문제를 매우 이론적으로 접근한 책인데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좀 힘들더라도 읽고 나면 한 인간으로서 고양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원 앞에도 이제 하나의 좀 문장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도원 선생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논술을 통하여 이 땅의 통일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논술을 통하여 21세기 개벽의 시대를 이끌어갈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사고력과 아름다운 문장력이 선사되기를 논술을 통하여 폭력이 사라지고 누구하고든지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딱 이 책 내용이 이거 같아요. 어른이에요. 진짜 어른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목차를 설명해드리면 이제 첫째 대목이라고 해서 논술과 폭력, 현대사론이 나오고요.
둘째 대목은 논술과 철학의 재문제, 그리고 셋째 대목은 논술 문장론이라고 나오는데 네. 오늘 일부 시간 처음 시간은 첫째 대목 논술과 폭력 현대사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재밌었습니다. 논술이 뭘까요? 논술이 뭐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논술이라고 하면 그냥 글짓기 아, 맞아요. 뭐 100일장 같은 거. 근데 저는 진짜 한 2시간 주어지면은 1시간 동안 멍하니 그냥 백지 앞에 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뭘 써야 될지. 너무 어려웠던. 네. 논술이 뭐냐?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는 뜻인데 동양의 가장 고전적인 대표 작품이 논어지 않습니까? 공자의 논어. 네. 이 논도 이 논이랑 같은 맥락인데 네. 좁은 의미에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주제를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게 의논한다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 돌풀님이 말씀하셨던 글짓기와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글짓기들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논술이에요. 일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죠, 일기 따지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만 논술이란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거는 합리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 그렇죠. 소통. 근데 우리가 뭐 서구 논리학이 있잖아요. 뭐 3단 논법이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항상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논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논리학에는 거기에 설득력이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진심, 감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먼저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인간의 이성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의사를 개진한다. 즉 이걸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 이런 게 논술이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원 선생님 그 글을 보면 항상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단어의 정의를 하시고 그 어원을 밝히고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세요. 맞아요. 그런 방식도 너무 전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 간 게 제가 아무래도 언어의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 맞아. 질문이 한 100 중에 한 30% 정도 돼요. 진짜.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서점 가면은 나오겠지만 뭐 스피치 관련된 서적 보시면은 완전 기술 서적이에요, 정말. 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테크닉이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WHY 기법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이 도울 선생님의 문장력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장이 완벽한 것들은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한 끗 차이. 왜 이런 글들은 다르냐? 저는 아까 말했던 여기에 진실성의 호소라고 봐요. 이 생명력이 글에 담기면 논리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진짜 이분 글이 특히 그런 게 저도 그러니까 도현 선생님의 영혼? 어떤 감정 이런 거 이 글에서 느껴요. 맞아요. 네, 단지 그냥 머리로만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분명히 어떤 그 감정, 어떤 벅찬 그 심정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감동해야 다른 사람도 감동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잘 쓴 글이다. 정말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에너지. 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를 읽을 때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문장적으로 깔끔한 시들이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되게 서툴고 삐뚤빼뚤한데 그걸 보면서 벅차는 글들이 있어요. 맞아. 그게 중요하지. 그게 논리인 거. 이게 진짜 논술인 것 그게 같아요.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이제 뭐 젊은이들 뭐 이제 좀 사회에서 주로 유행하는 글들은 뭔가 테크닉을 강조하는 아까 말했던 뭔가 기술적으로는 되게 막 세련되고 되게 참신하다. 근데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죠. 그게 좀 차이가 그거는 있는 일단 것 같아요. 내 나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맞아요, 모두가 맞아요. 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폭력의 거부라고 하는 우리 인간사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깔려 있다. 폭력의 거부. 왜냐하면 지난 20세기의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 집합적으로 일어난 한 세기였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이제 관념적인 논쟁을 하기 위한 이게 서두를 까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현대 사론들이 나와요. 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20세기라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가장 참혹하고 치욕적인 폭력을 감내해야 했던 민족이 어디냐? 바로 조선 민족이었다. 그렇죠.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제국주의 열강이 시작되었고 일본 메이지의 제국주의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동학혁명군을 진입하는 빌미로 중국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었고요. 청일전쟁을 승리했고요. 이제 1895년 이제 이토 히로부미와 이제 리홍장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그리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로 인해서 조선의 외교권이 늑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직접 통치를 강행하게 되었고 1905년부터 이미 조선은 일제 강점 체제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45년까지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 통치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만행에 관련해서 민족사학의 선구자 박은식 선생님이 표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읽으면서 울분이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처참한데 일본인들은 조선의 남녀노소를 총으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쳐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생매장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하고 몸을 갈갈이 찢기도 하고 코를 꿰기도 하고 갈비뼈를 발라내기도 하고 배를 따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눈알을 뽑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허리를 자르기도 하고 사지에 못을 박기도 하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등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던 짓들을 전애들은 오락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관련해서 도호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제에 대한 어떠한 관념적 논쟁을 일삼기 이전에 그 절대 권력이 저지른 만행의 실상과 민중의 신음소리를 먼저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저도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뭔가 그러니까 이게 울분이랄까? 제가 이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잖아요. 네. 뭔가 막 그 응어리 그런 화 같은 게 막 분노가 진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인간이 인간한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소통이 필요한 건데 맞아.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타라론을 구축했었어요. 근데 이 타라론이 이제 아시아를 벗어난다라고 했었고 이게 심지어 1980, 90년대까지도 거의 이어지는 아직 지금도 그 마음이 좀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서구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아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중국은 아무래도 컸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고 가장 만만했던 것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선반도를 대륙 지배를 위한 병참 기지, 그러니까 중간 기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철저히 무단 통치했다. 이런 게 이제 이 철학 역사가들의 중요한 점이 이 관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대만은 비교적 일본한테 일제강점기를 당해도 일제를 당해도 호의적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분노할까 봐보면 36년 동안 조선에 파견된 8명의 총독이 예외 없이 모두 무관이었었어요. 무관.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무관 통치로 했던 게 아니라 대부분 문화 통치를 했다. 문관 총독이 9명이었었다. 51년간. 그러니까 우린 정말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던 거고. 그러지. 예를 들어 인도만 봐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영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게 식민지와 좀 다른 개념이 좀 있었었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폭력의 억압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희생양이었던 거고요. 진짜 왜 그토록 잔인하게 그렇게 폭력으로 했을까? 진짜 정말 서글픈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장투쟁의 진실하면서 솔직히 이제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총칼을 들고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그거에 무장투쟁하는 게 옳다 그르다. 무장투쟁이 아니라 비폭력 뭐 그런 투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국 개목이든 적당한 타협이든 그 모든 생존 방식이 무장투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다 공허한 것이다. 다 거짓부렁인 것이다.
총칼로 마구 쑤셔야 되는데 투쟁이라는 행동 외에 어떠한 논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야. 아 이거 막 끌어오르지 않아요? 아니 진짜 당장 그 앞에 범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 총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막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온다고 해봐요. 그 사람한테 말이 통하겠어요?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총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왜냐면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 비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독일에 디트리 보네퍼라고 있어요. 네. 그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히틀러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들었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버스 운전 기사가 그 버스 승객들을 태우고 막 절벽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난폭하게 운전해서 사고가 언제 나서 다 죽을지 모른다. 그럼 버스 운전사를 말려야 되지 않냐. 버스 운전사 자체를 교체하거나 버스 운전사가 히틀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진짜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신학자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제시대에. 저 같아도 제가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도 일제시대에 제가 살았으면은 저는 이제 민족 투사가 돼서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던지던가 그 시절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말은 참 공감 갑니다. 피가 끓어오릅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투쟁이 조직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상이 빈곤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시스템의 배터리가 뭘까?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톱니바퀴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역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톱니바퀴를 처음에 굴러가게 했었던 그 동력, 그 배터리가 있었을 거다. 그러게. 근데 그게 사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현대에서도 뭔가를 자꾸 움직이는 건 사상, 정체성, 아젠더인데 그쵸. 확실히 21세기에 지금 아젠더가 없긴 하다. 근데 20세기에는 아젠더가 넘쳐났던 시대였었어요. 그 아젠더 중에 하나가 식민지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있었고 오늘 그 사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세기 우리 민족의 그 톱니바퀴 안에 있는 배터리 자체가 없었다. 사상이 빈곤했다는 겁니다. 이게 20세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의 최대의 비극은 바로 사상이 빈곤하다는 데 있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구한말에는 이제 동학이 있었었는데 아주 훌륭했지만 이게 천도교로 전환되면서 현장감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왕조가 끝난 후에 새로운 근대 국가, 즉 공화 정치에 관한 구체적 비전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있었지만 비전은 있었는데 종교로서만 자처했을 뿐이다. 큰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 대신 교육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참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토히로 부미를 처단한 천주교인 안중근 의사를 공식적으로 파문시켰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한테는 그 사상의 빈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의 무장투쟁 노선이 있었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요. 맞아요. 유일한 자생적 종교 사상이 대종교가 있었다. 뭐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무장투쟁의 배경이 된 사상이었고 실제로 북간도 지역의 광범한 그 한인촌의 상당 범위가 대종교인들의 마을이었는데 이 구한말 진보적 지식인 나철이라는 사람이 1909년에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창시하였다. 이 나철이라는 분은 1905년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매국 대신에 매국인들을 암살을 기획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일제강점의 그 사라져가는 민족의식 이거를 업그레이드 고취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무장투쟁의 정신무장으로서 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단군교라는 사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일제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1년 후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었다. 여기에는 배감 박은식 선생, 뭐 단지 신채호 선생, 신규식 선생, 그리고 김좌진 장군 등 우리의 많은 선구자들이 열렬한 대종교인 신앙인들이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하여 파괴됨으로써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막을 내리고 말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진짜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종교가 있다든지 어떤 사상적 기반이 있으면 뭔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그런 중심된 그런 어떤 좀 사상이 단일한 어떤 그런 좀 사상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맞아요. 이분도 나철도 대단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사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겠다 이걸 당공경을 만들어서 이 사상을 붙들고 우리 투쟁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종교를 어떤 철학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쉽지가 않죠.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대요. 당시에. 이 쟁쟁한 분들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근데 진짜 느끼는 게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들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뭘까? 그 항상 궁금하죠. 그게 사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되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혹은 뭐 이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같이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일제에게 치열하게 이렇게 싸운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상이 있었다. 지식인들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건 뭐 장군이던가 여러 지성인들도 있지만 이제 공부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바라봤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뭐 같이 묶이기도 하지만 이 지식인들의 마음을 훔쳤던 거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코뮤니즘. 네. 공산주의는 인류에게 매우 새로운 사상이었어요. 기존의 체제나 가치를 뒤엎어버리고 싶어하는 개인, 집단에게 매우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닌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공산주의는 그리고 역사의 필연적 과학법칙으로 전제로 하는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폐해 같은 거 그리고 미래 같은 걸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전에 마르크스 파트가 있었었지만 특히 헤겔 때요. 막스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었던 측면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엥겔스한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상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화를 좀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몰랐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된 나라에서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막스가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이게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스의 기대와는 달리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뭐 독일, 뭐 미국, 영국 이런 데가 아니고 이런 특히 차르 왕정, 이 러시아, 중국 이런 데에서 한국 이런 데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 생겨나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차르 왕조는 진짜 엄청나게 그 독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러시아 그때 사람들이 정말 신음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상의 공급처가 필요했는데 그게 공산주의에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봐보면 상황은 당연히 중국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그 일본과 항거했었던 사태도 있었고요. 이 중국의 한족들은 외래적 북방민족 왕조였던 만청 제국을 거꾸로 뜨리려고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상황이 놓였었고 내적으로는 이민족 왕조와 싸우고 외적으로는 서구 열강 일본 제국과 싸우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변혁기의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순원이었다. 이 순원이 국민당의 좀 시초의 인물인가 봐요. 저도 이번에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화혁명당과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여 혁명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제 순원의 뭐 삼민주의, 뭐 반제, 반만, 민족주의와 뭐 여러 오권 분립을 표방하여 근대 국가를 만들었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순원이 생각했었던 삼민주의와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국민당이 부패와 무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고 계속 부패하는 겁니다. 맞아. 당 독재에만 전념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당의 부패와 무능에 타협하지 않고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투쟁에 소신을 갖고 있었던 항일전선,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는 그리고 공산혁명의 과업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해간 중국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모택동이라고도 하고. 네. 마오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마오쩌둥.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중국 국민당이 몰락해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점진적으로 득세해가는 과정이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와. 자, 그래서 도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20세기의 아시아 대륙 이제 러시아가
차르 왕조가 소비에트 이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으로 바뀌고 만청 왕조가 무너지고 공산당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일본은 탈아론적 세계열강 완전 식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잖아요. 예. 근데 원래 적의 적은 친구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조선은 뭘 택해야 됐을까? 당연히 공산주의지.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주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그냥 북한을 단순히 공산주의 이건 달라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좀 나중에 변질되고 딱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때 당시 공산주의는 좀 되게 새로운 맞아요. 이걸 뭔가 혁명의 그 기운이 있는 이걸 우리가 중심 사상으로 붙들고 일본에 저항을 하고 우리만의 그 나라를 지켜야 돼. 이렇게 그런 사상이었던 거죠. 맞아요. 거의 유일한 사상이었던.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가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는데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독립투쟁 세력들은 직간접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네. 근데 여기에 바로 오늘까지 청산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비극이 내재해 있다. 진짜 이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예. 공산주의는 매우 근대적인 사상이었는데 그 참 슬픈 게 이제 계급투쟁과 민족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계급투쟁과 민족해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또 같이 보죠. 근데 전 이건 진짜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민족들은 계급투쟁과 민족해방을 같이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가 공산당을 만들었을 때는 목적은 민족해방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건 없겠지. 그냥 계급투쟁이에요. 이 노동자와 그 자본주의가들의 이 계급을 바꾸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개편하자라고 했었던 목적이지. 맞아. 야 이걸로 뭐 러시아 민족이 뭐 통일하고 뭐 독일 민족이 통일하고 이런 민족주의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 못했겠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지사들은 순결하게 그리고 막연하게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민족해방까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맞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순종이 퇴위하고 고종이 죽었었고 이런 게 왕조 복원운동 이제 왕을 다시 살리자라는 운동도 있었었는데 이제 운동자들도 사람들도 다 이제 조선 왕조가 회복될 수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됐던 게 새로운 사회 체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가 이렇게 만연했던 거고요. 이제 빨치산 항일투쟁과 공산주의의 이론을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건데 같게 보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게. 자, 그래서 저도 빨치산을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됐는데 이제 빨치산을 이퀄 빨갱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빨갱이의 역사는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도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근데 빨치산은 이게 전 진짜로 무지해서 부끄럽지만 진짜 어디 산에서 일어났던 전쟁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산, 빨치산. 네, 정말 그랬는데 왜냐면 그럴 만한 게 이게 유격대군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격대군들을 포함하는 뭐 대원들의 이야기인가 생각했는데 빨치산은 원래 외래어입니다. 러시아어로 파르티잔. 이제 이 파르티잔은 프랑스어로는 파르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뜻이 뭐냐면 당원 동지 이거예요. 당파. 근데 현재는 유격대원 편의대원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동자나 농민들로 조직된 비정규군, 유격대와 가까운 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르티잔과 빨갱이는 다른 거예요, 원래. 다르네요. 네. 근데 항일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싸웠잖아요. 그 항일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파르티잔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공산주의랑 맞물려 가지고 공산주의 이퀄 빨치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치산에 대해서 이런 그 뇌리가 마오쩌둥의 그 여파도 있다 하네요. 공산주의의 이 사람의 이때 당시엔 이제 장개츠한테 많이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뭐가 있었냐? 항일 운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핵심 과제였다. 공산주의의 이제 그 점수를 따려면. 맞아. 그래서 그 마오쩌둥을 필두로 한 공산 당원들이 전쟁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고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선 의용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의 엄청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마오와 함께 엄청 많이 전쟁에 예. 참여했었고 맞아요. 마오의 자서전에도 나왔다고 해요. 그들이 없었으면 아마 통일을 못했을 것 같다. 이 정도.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6.25 전쟁 때 마오가 지원을 해주는 이유도 큽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방금 들었던 것처럼 20세기 전반 그 항일 투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이게 우리 민족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게 되었던 매우 불행한 가치관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완벽한 이론이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러한 이론들을 러시아랑 중국에서 수용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르크스는 인도주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랐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걸 독재자가 습득해서 이것을 교조주의, 그러니까 약간 교주처럼 독재를 위해서 썼다는 거죠. 정치혁명적. 맞아. 사상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원래 사상을 뭐 받아들이게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기 뭐 정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레닌, 스탈린, 마오가 이런 영향을 많이 끼쳤고. 맞아.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공산주의라는 전체 역사 개념을 잘 몰랐대요. 여기도 문장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단순히 공산주의 이상의 투쟁 이론이 없었고 해방 사상이 없었고 국가 이념이 없었다. 어찌 보면 너무도 위대한 조선의 청춘의 이상과 열정이 너무도 풍요롭지 못한 서구 계몽주의 만류의 사상에 공허하게 매몰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읽어주세요. 외래 사상의 수용이 지니는 한계와 아이러니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민족 자체의 사상의 빈곤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안타까워. 이거 읽을 때마다. 근데 지금도 솔직히 우리 민족 고유의 지금을 대표할 수 있는 사상이 없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오늘도 베스트셀러 이제 알라딘에 나온 거 보고 왔는데 다 죄다 그냥 자기개발서 아니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지금도 사상이 없고 당시에도 사상이 없고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 누가 우리 민족을 사상의 빈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그런 뭐 그때 왜 당시 공산주의를 택했냐라고 욕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 빈곤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자 이렇게 조금 점프를 해서 독립이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사상의 빈곤자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민족은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해방에 관해서 가장 명백한 사실은 스스로 이룩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갑자기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고 대일본 제국이 무너졌죠. 미국에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8.15 해방을 하자마자 김구 선생님이 실제로 정말 엉엉 우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우십니까? 이렇게 기쁜 날에. 이보게 내가 원했던 독립은 이런 독립이 아닐세. 자주적인 독립이어야 했단 말이네. 맞아. 김구 선생님은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제 미국이 이제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 바통이 넘어간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냥 미국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44년에 일본이 이제 패전할 거라는 거는 거의 알고 있었대요. 당시 미국이 여기에다 침투하기에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왜냐면 이때 막 그 천황폐와 만세하면서 카미카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살 특공대. 네, 더 많은 그 미국인들을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찰나였고 김구 선생님이던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탄했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었으면 우리가 참여군으로 해서 승전국이 될 수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군하고 이렇게 영국군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승전국 대우를 받았거든요. 독일한테 사과도 받고. 이 김구 선생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알아가지고 너무 슬퍼했던 거예요.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진짜.
그래서 실제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려고 할 때 김구 선생님이 진짜 급하게 위쪽으로 찾아가서 테이블 협상하자고 하잖아요. 다 아셨던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점령군으로 다시 들어와요. 9월에 미군정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것뿐입니다. 바뀐 것뿐이야.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물러났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은 물러나지 않았다. 가장 무서운 죄악은 뭐냐? 항일투사는 빨갱이다. 독립운동가는 빨갱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항일투사가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영웅이죠. 갑자기 빨갱이가 되면서 또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역사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외세 지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이분법이다. 근데 여기 공감하는 문구가 친일을 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단죄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 항일이던가 반일의 감정이나 이 행위를 격화시키고 위축시키고 왜곡시키고 이거를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는 미군정 세력이 돌아오고 이거를 재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들과 빨갱이 때려잡기 이념투쟁으로 문제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맞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당시 실정을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친일파들, 친일 경찰이나 뭐 친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기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도 뭐 대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운형 선생을 필두로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미 시전되어 있었고 우리 독립해방 후에 이런 치안권과 행정권이 무너질 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조선 건국을 준비할 사람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메가더의 지침으로 인해서 히친과 하치라는 자신의 부하를 남한으로 파견시켜서 미군정의 참모로 자리를 잡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를 건준이를 해체시키고 여기를 불법 집단으로 만들고 다시 행정권과 치안권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데 엘리트들이 누구였냐? 친일파예요. 공부 많이 했었으니까. 친일파 그대로 또 데려온 친일파 거죠. 다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친일파의 세력들은 다시 부활을 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냐? 그 독립운동가를 잡아야 돼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럼 독립운동가를 뭘로 잡을 거냐?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게다가 공산주의자의 적대적인 지금 이념의 사상은 미국의 자본주의잖아요. 민주주의와. 완전 딱 들어맞은 거예요. 맞네.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 진짜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라고 이때 당시에 인민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 그냥 일반 백성들을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맹자가 만든 말이에요. 맹자도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질서 형성이었어요. 그냥 지방자치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발적인 조직 자체도 다 그냥 해체해버리고 탄압했대요. 그래서 이런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가장 슬픈 거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 동족상잔이 일어났었던 이 사태고 근데 여기 공감하는 게요. 6.25 전쟁을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맞아. 이거는 근원적으로 무의미한 물음이다. 요즘도 나오는 역사적 문제죠.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근데 그 이유는 8.15 때 우린 해방과 동시에 6.25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슬프죠. 계속 6.25 전쟁 이전까지 해방부터 6.25 전쟁 이전까지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남과 북이 자잘한 그 교전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교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전이 됐을 뿐이다. 근데 이 지금 이러한 이념 전쟁이 아까 말했었던 그 친일파 등용과 이런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이런 이념이 다 역사가 됩니다. 이게 4.3 항쟁이 되고 이게 여순 사건으로 또 이어지고 나중에 단독 정부 수립도 되고요. 6.25 전쟁도 일어나고 뭐 5.18도 일어나고요.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고요. 동아시아 30년 전쟁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일으킨 전쟁들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共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
한국에서도 남과 북이 싸우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미국이 관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어난 그런 동아시아 30년 내전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한국 전쟁, 6.25 전쟁은 남침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거대한 역사 흐름의 한 과정이었다. 그 전에 격렬한 어떤 뭔가의 분단, 이념의 분단이 있었다. 맞아요. 참 아쉽죠. 이제 마오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핵심만 말하고 끝낼게요. 마오는 공산당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제 국민당 위주였고 맞아요. 이 순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을 때려잡는 것에 광분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마오 같은 경우에는 예난에 있었고 그 장제스는 충칭에 있었죠. 그래서 마오가 이 공산당 이 세력이 강해졌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중일 전쟁이었다. 장제스가 공산당만 때려잡으려고 마오랑 싸우고 있었다가 이 항일 전쟁, 일본과의 싸우는 것에 너무나 좀 무지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산당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 많은 중국의 사람들이 마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국공합작이라고 그러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해서 일본에 대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의 세력이 더 커진 맞습니다. 계기가 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팔로군으로 편입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공산당을 키워줬다. 근데 이때 아까 말했던 조선의용군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예. 이게 또 6.25의 항미 원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맞아. 다 이어져요 정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김일성. 네,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똑똑한 인물이었고 전쟁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요. 근데 김일성의 희대의 사건이 있는데 김일성 1940년대쯤에 동북항 1연군 그 자체가 그 김일성과 함께 있었던 군대가 일본에게 패망하게 되고 붕괴가 돼요. 그래서 1940년 가을에 이 유격대 부대원들을 데리고 소련 연해주로 망명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중국의 그 수도 막 상해던가 이쪽으로 다 갔대요. 본토로. 근데 본토로 갔으면 김구 선생님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김구 선생님이 나이가 더 위고 더 많은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상은 그 김구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뭐 정말 일생 일대의 기회였던 거예요. 러시아로 간 거예요. 소련 연해주로. 이게 이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역사는 정말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소련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1945년 8월 10일 소련의 제25군의 10개 부대가 북한 웅기와 나진을 공격했다. 네, 그래서 소련과 함께 합작해서 9월 19일 날 원산에 상륙하고 많은 평양 시민들과 함께 거기 싸워서 민중에게 전설적 영웅이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었다. 되게 어렸어요. 네.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대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우선주의였다고 합니다. 자국 영토의 안전 보장이어서 이 지금 한반도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수 있는 지리학적으로만 만들고 싶어 했던 것뿐이었어요. 맞아. 미국하고 목적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 독립시켜줄게. 너네 해방시켜주고 너네 국가로 만들어줄게라고 했던 거예요. 미국과 정말 달랐던 거죠. 미군정이 들어왔던 거랑. 맞아. 김일성은 여기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48페이지쯤인데요. 이승만을 미군정과 이승만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친일파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항일 운동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건 미군정의 꼭두각시다. 친일파를 재등용한다. 이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김일성의 입장에서 이승만을 바라본 건데 한번 생각해보자. 김일성이 젊고 유능하며 민족 대다수의 수건이었던 친일파의 숙청을 철저히 감행하고 토지 개혁을 통해 조선왕조 초기부터 정도전이 꿈꾸었던 경자유전의 균분 이상을 실현하고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여 정치 통합을 이룩하며 일사불란한 당세포 조직과 조선인민군을 창설한 김일성의 입장에서 미군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친일파들을 재등용하고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하고 좌우익
용공, 반공의 분열 속으로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의 작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이게 좀 두사 이제 김일성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한 혼란과 분열의 극심한 내전 상황이 바로 중국 대륙의 국공 내전 상황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대비되어 나타나는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김일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 누구라도 김일성의 입장이었다면 자신과 이승만의 관계를 마오쩌둥과 장지에스의 관계로서 대입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결코 착오적 발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심정에서 또 이제 통일을 무력 통일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김일성이. 왜냐하면 마오 같은 경우에 그 국민당을 이제 거의 다 점거하고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었는데 김일성이 이걸 보고 희망을 얻었었대요. 아 나도 저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 참. 그래서 스탈린에게 찾아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무력 해방을 외쳤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스탈린은 결코 반대합니다. 남한이 북침을 할 경우에만 반격으로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자기 그 마오의 그런 걸 보면서 전쟁 준비를 자꾸 하게 돼요. 나도 바꿀 수 있다. 맞아. 김일성은 조선의 군인들을 국공내전에 많이 투입시켰었어요. 마오를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공내전이라는 게 다시 국민당과 이제 아까 말했던 공산당의 싸움인데 공산당 마오를 많이 도와줬다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김일성은 두 가지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마오의 신임을 얻었어요. 공산당 세력의 신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 함께 했었던 조선인민군의 병사들이 엄청난 전쟁의 베테랑들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네. 맞아. 이게 6.25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1949년까지만 해도 마오도 역시 남침을 반대해요. 근데 마오는 의리상 이 조선 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긴 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계속 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1950년 3월 30일 와 정말 중요한 날짜죠 이제. 6.25가 이제 이때 터지니까 스탈린과 마오와 회담을 해요. 4월 10일 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을 했었어요. 스탈린의 최종 결론은 마오쩌둥과 합의하라는 거였습니다. 5월 13일 한 달 전이에요. 6.25 한 달 전. 맞아.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때 박헌영과 김일성은 마오쩌둥을 만나요. 박헌영은 제가 2부 시간 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하고 마오는 스탈린에게 직접 조선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5월 14일 전보가 도착합니다. 스탈린에게요. 마오 동지, 조선 동지들과의 면담에서 필리포스 암호명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변화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통일 거합에 착수하고 싶다고 하는 조선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중국 동지들과 조선 동지들이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마오는 이런 걸 다 듣고 김일성에게 세 가지 작전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는데 김일성의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력을 준비하고 집결시킨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무너진 건데 평화 통일안을 제시한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만약에 남한 측이 거절하면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 맞아. 야, 이게 한 달 전입니다. 이게 이제 기밀문서가 다 해제되면서 이게 밝혀진 사실들이래요. 예전에 실제 이렇게 있었던 일들. 1950년 6월 24일 밤 조선인민군 7개 사단 전부대에서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새벽 4시 40분 북조선군은 38도선 전 지역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맞아. 그리고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하였다. 그리고 7월 28일 평양시 중심광장에서 김일성은 11만 명의 시민을 집결시켰고 연설을 했다. 이 조선 인민의 3년에 걸친 영웅적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 인민은 쟁취한 위대한 역사적 승리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울 선생님은 과연 그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과연 조선의 인민은 누군가? 그리고 조선의 인민은 승리했는가? 맞아. 이 전쟁으로 400만 명이 죽었어요. 400만 명. 상상이 안 가. 400만 명. 와. 미국 청년이 5만 명, 그리고 중국 청년이 36만 명. 400만 명 중에 가장 슬픈 건 그 반이 일반 양민 학살이에요. 양민 학살을 200만 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근데 김일성이 엄청난 큰 세 가지의 착오적인 전제가 있었다. 이제 도울 선생님의 관점인데 첫째, 이 전쟁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건 조선의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게 자기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둘째, 이거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지구전이 아닐 거다. 서울만 점령해도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셋째, 일제치하의 항일 의식으로 무장되었던 남한 인민들의 혁명 역량을 무시했다. 맞아. 아무튼 김일성을 용서할 수 없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일성이 왜 그랬는가 이해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400만 명이 살해당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미군들이 다 빠져 있었대요. 이제 좀 물러가려고 다 하고 있었는데 네, 전쟁을 일으키는 49년에 네.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미군이 들어오게 됐다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역사는 과학 이론이 아니다. 필연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의 집합체며 그 과정에는 무수히 우발적인 우연 함수가 내포된다. 그러니까 뭐 썰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일부러 일으킨 뭐 전쟁이다. 뭐 김일성은 꼭두각시다. 이런 썰도 있는데 그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지만 이게 또 하면서 이제 막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 김일성이 과연 영웅이냐? 아니다. 호치민 같은 존경받는 인물도 있다. 호치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일단 넘기겠습니다. 베트남, 아무튼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도올이 생각하기에 6.25 전쟁이 저지른 최악의 죄악은 독립을 향한 20세기의 찬란한 거족적 항일투쟁, 독립운동의 모든 가치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아 진짜 아니 그 전까지 독립 투사들도 있고 근데 그 투사들이 이제 이 전쟁을 기점으로 다 이제 빨갱이가 돼가지고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고 또 민족 상잔의 그 전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진짜 이 전쟁 때문에 그 전에 뭐 이렇게 나왔었던 그나마 우리의 도덕성이랄지 솔직히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우리 나름의 도덕성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당하고만 살았으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도 나쁜 놈이고 우리는 그래도 당했던 사람인데 이게 전쟁이 나는 순간 솔직히 북한의 공산당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 같은 민족한테 총불을 겨눴어요.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죽였고 그리고 같은 형제끼리 죽였는데 여기서 도덕이 어디 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긴 누구 둘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진 거예요. 누가 뭐 하나 통일한 전체가 이제 뭐 통일한 것도 아니고 둘 다 그냥 38선에서 그냥 대립만 하고 있고 서로 400만 명이나 죽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뭐 상처만 있고 또 미국한테 그 땅을 내주고 소련한테 또 중국한테 하고 그 뭐 전쟁이 나도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이. 맞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우리나라 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념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생각체계다.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20세기는 폭력의 세기였다. 근데 21세기는 논술의 세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진짜 폭력의 세기였죠. 서로. 모든 철학적 사유도 그 사유가 갖고 있는 주체가 갖고 있는 역사성, 그 역사적 환경 맥락에서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즉 순수 사유란 불가능하다. 또 여기 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족의 20세기는 바로 그 이념 분쟁, 이제 이념 분쟁은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 이 전쟁과 폭력과 살상을 초래했다는데 그 비극성이 있다. 이념이란 결국 인간의 생각의 체계다. 생각이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면 그 생각의 죽창이 우리의 뼈와 살을 찌르고 피를 내고 생명을 앗아간다면 도대체 생각이 뭐 필요하며 의식과 사상과 관념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공산주의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이고 사상이 없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상이 우리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죽인다면 사상이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2부로 넘어갈 건데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입니다. 이제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보다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것에는 더 빨리 출발했던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공지 개혁, 그러니까 이제 조세 개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주적으로 국방도 했었었죠. 근데 인간 존재는 주체적 순결함과 도덕적 우위로만 살 수 없다. 너무 빨리 친일파 청산을 했었던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 그 상대적인 의식의 근거가 없어졌다. 역사 의식이 그냥 관념화돼 버린 거다. 소멸된 거다. 변증법적인 근거가요. 정반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남한은 아직도 권력, 언론, 학술, 문화, 법조계 상층부에 친일파 1세대, 2세대, 3세대가 득실거리고 그러니까. 매국노의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아직도 설왕설래 토론하고 있다. 맞아. 혹자는 여기에 분노하거나 혹자는 코웃음 칠 건데 맞아.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도덕의식의 현장성이다. 친일파 청산이던가 이런 이념 전쟁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이런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람직하게 청산해 가고 있다고 나 도올은 믿는다. 전 이게 좀 반전이긴 하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우리 보통 생각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얼마나 잘 됐을 좋아. 텐데, 맞아요. 근데 친일파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진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보나 보수의 만약에 그 색깔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만약 보수야. 그럼 진보 싹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진보야. 그럼 보수 그냥 싹 없어지고 세상이 100% 진보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도 않고 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폭력이죠. 어떤 것도 보수만 있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 진보만 있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저도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뭐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100%였으면 좋겠어.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과연 그거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그 실제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러려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폭력적으로 이런 식으로 북한처럼 다 이게 숙청이라는 게 다 죽이는 거거든요. 전체주의가 되죠. 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법론은. 그래서 이걸 너무 비극적으로 너무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맞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할 지점은 충분히 많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이 책에 이제 그 역사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근현대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논술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도현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논술을 얘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크닉, 논술적인 테크닉, 글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논술이지만 뭐 글짓기, 글쓰기 방법론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중에도 많이 있어요. 네.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근데 그 글쓰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역사 얘기를 하고 우리 현대 20세기 역사는 폭력의 세기였다. 이런 식으로 정의한 사람은 진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테크닉이나 이런 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영혼, 우리 마음가짐 그것 근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20세기는 실제로 폭력의 역사였거든요. 우리는 역사의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밝혀주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이런 걸 전제하고서 폭력적인 이런 세계가 있었으니까 비폭력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글을 쓰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번 주도 그렇지만 요즘은 저의 화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평화예요. 평화. 어떻게 평화 내 내면의 평화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 오는 많은 손님들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돼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논술은 평화적으로 소통하는 내용은 분명하고요. 소통 중요하죠. 저희의 1부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네. 바로 2부 시간으로 저희가 찾아뵐 겁니다. 2부 네. 시간 때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